아직도 모르겠어. 괜찮을까? 뭐가 고민이야. 그냥 자보면 되지. 어머, 미쳤어? 미치지 않았습니다. 2주간 실사용 후 불만족 시 환불 가능한 쇼앤 침대니까요. 고객 만족을 향한 끝없는 노력, 믿을 수 있는 딴지마켓의 신강자. 침대에 대한 고민은 쇼앤침대에 맡기시고 여러분은 꿀잠만 누리세요. 이젠 고민하지 마세요. 누워본 몸에게 물어보세요. 편안함을 파는 사람들 쇼앤침대, 딴지마켓에 있습니다. 주권자로서의 책임을 다합시다. 옛날에는 왕이 똑똑해야 나라가 편했습니다. 지금은 주권자가 똑똑해야 나라가 편하지 않겠습니까? 추종하는 시민에서 참여하는 시민으로 스스로의 위상을 바꿉시다. 시간의 벽을 넘어 광장이 시민들에게 전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이야기, 대통령의 말하기, 위시다 마우스. 엄마, 나 가게 안 하고 싶은데. 너 가게 해봤니? 음식 만들어봤니? 인테리어는? 집기는? 일할 사람은? 운영은? 가게 자리는? 세금은? 너 돈이 있니? 나는 요술램프 몬스터 셰프다.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마. 맛집의 맛을 똑같이 만들어주실 수 있어요? 맛뿐만 아니라 돈과 청음의 모든 비법을 알려주겠노라. 야하! 이젠 걱정 고민 끝! 네이버 검색창에 몬스터 셰프라고 쳐주세요. 상담 문의 02-458-8838. 몬스터 셰프! 엄마! 가글 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 그거 올리덴탈 체크 가글이라 그런겨.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 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 가글은 쉽게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주입니다. 지난 1월 1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출입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차은택 씨가 장관과 청와대 수석을 추천했다는 증언에 대해 기자들이 질문을 하자 박 대통령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여러 사람 중 이 사람이 제일 잘할 수 있겠다 싶어서 한 것이다. 추천은 아무나 할 수 있다. 김상률 전 교문수석은 차은택의 외삼촌, 김종독 전 차관은 차은택의 은사, 교육문화수석과 문체부 장관은 최순실이 차은택, 김종을 통해 국정농단을 하기 위해 내세운 허수아비로 평가받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그 자리에 간 루트가 아무나가 아니라 바로 최순실입니다. 공식 루트를 통하지 않는 가족이나 지인 인사는 추천이 아니고 청탁, 인사 비리라고 합니다. 게다가 박 대통령은 첫 번째 사과 담화에서 본인은 최순실에게 연설문만 봐달라고 했었습니다. 2016년 첫 번째 사과 담화부터 거짓말, 그리고 2017년 첫 번째 간담회도 거짓말. 최순실 사태 이후 대통령의 말 중 거짓말이 아닌 것이 무엇인가? 그걸 찾는 게 바르겠습니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첫 순서는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목소리를 뭔가 여러 가지 버전으로 준비하는 게 좋겠어요. 네. 김은지입니다 말고 김은지랍니다. 랍니다. 예. 김은지라고 합니다. 네. 네. 라고들 부릅니다. 네. 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준비해보겠습니다. 네. 조금씩 다른 걸로 준비해 주시고.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이 정유라 씨 체포 소식인데요. 이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이 어제 현지 시각으로 오후에 이 정유라 씨의 구금 기간을 4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 덴마크 검찰 조사를 받게 됐는데요. 이 법원 심리에서 정유라 씨는 불구속을 조건부로 귀국해서 특검의 조사에 응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는데, 이 또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그 이화여대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요. 2016년에도 학교에 안 나가고 애만 키워서 아웃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학점이 나왔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평소 박 대통령을 이모로 불렀는지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을 만난 것은 초등학교 때 일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초등학교 때 일이요? 네. 장시호 씨도 본인은 박근혜 대통령 딱 한 번 봤고
결혼식 때. 예, 청문회 때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게 이제 10여 년 전이거든요. 예, 2006년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맞춘 거죠. 정유라 씨도 초등학교 때면 10여 년 전이거든요. 예, 그렇죠. 21살이니까. 두 사람 다 10년 이상 못 봤다 이런, 그리고 한 번 봤다. 예. 오래전 일이다. 거짓말이 밝혀질 거라고 봐요. 특검을 통해서. 제가 알기로는 전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네. 특검 수사 발표 직전에 내가 먼저 말해야지. 전혀 제가 알기로는 사실이 아니고요. 자, 여기서 이제 학점 얘기도 나왔어요. 보니까. 예. 네, 학교에 안 나가고 아이만 키웠기 때문에 본인은 아웃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학점이 나와버렸네? 심지어 잘 나왔습니다. 예. 자기는 학점이 잘 나오는 것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죠. 예.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예. 자, 그럼 어떻게 학점이 잘 나왔을까?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자, 그게 이제 특검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이화여대 교수님들 빨리빨리 잡혀가는 게 좋다고. 예. 근데 제가 이 방송을 하기 전에, 철균 교수님이 먼저 수사를 받다가. 네. 미안해, 이분한테. 빨리 방송을 통해서 말해줬어야 하는데. 빨리 잡혀가지 않으면 구속된다고. 이대 교수님들 중에 저는 구속자가 더 나올 거라고 봅니다. 빨리빨리 말씀해 주세요. 교수님들 이런 게 있습니다. 자기 논리 있잖아요. 예. 본인들이 굉장히 이제 그 분야에서 어쨌든 학문적으로 성과를 거둔 분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자기 논리가 있잖아요. 자기 논리대로 잘 설명하면 학생들은 끄떡끄떡 해주고 학부형도 끄떡끄떡 해주고 네, 교수님들도 상대방 동료들도 끄떡 해줄 수 있는데 검찰은 끄떡끄떡 해주지 않아요. 예. 이분들 그렇게 생각하고 여하간 구속됐죠. 예, 거기부터 얘기해 볼까요? 예, 이화여대 류철균 교수, 그러니까 필명으로도 유명하죠. 이인하 소설가인데요. 이 특검에 이제 구속영장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1시 31분에 영장이 발부된 건데요. 이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면서 이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대 교수님들 중에 한 2분 정도는 더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 이분 말고 이제 중요한 연결고리라고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수 교수. 예. 네. 본인은 관련 의혹을 청문회에서는 전면 부인했죠. 예, 네. 그렇습니다. 전면 부인한 것이 이분한테는 더욱 큰 뭐랄까요? 위증 혐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부담. 예. 부담이 되고 있어요. 그거를 다시 뒤집으면 제가 경감됩니다. 내가 위증했다고. 그게 아니라 본인이 위증하지 않았다고 계속 주장하면, 네. 이분처럼 구속되기 딱 십상인 상황에 있다는 거. 아까 제가 교수님들은 자기 논리를 내세우면 될 거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그런 세계에 살고 계셨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자신을 변호하는 논리도 참 재밌어요. 류철균 교수. 예. 예, 이 원래 영장 실질 같은 경우에는 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자신의 어떤 소명을 들어보는 절차를 거치거든요. 그게 영장 실질 심사인데요. 거기서 이제 유 교수가 자기의 입장을 좀 밝혔는데 이 정유라 씨의 성적을 입력한 것은 조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고요. 또 이 학생에 대한 채점은 교수 본인의 업무이기 때문에 이 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강의가 2,700명이나 들었는데 그중에 학점 요청은 270여 명이 왔고 또 그중에 100몇십 명이 점수가 안 된다고 다 올렸기 때문에 그중에 100명이 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정유라 씨다. 이렇게 자기의 입장을 밝히면서 억울함을 호소한 거죠. 변명이 재밌어요. 이게 국내에 없는데 답안지가 있단 말이죠.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성적을 올려줬다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 변명이거든요. 자기가 이제 굉장히 많은 수강생이 있고 학생들 중에는 이제 학점이 부당하다고 교수님 이거 좀 올려주세요. 항의하고 그중에 다시 검토해봤더니 그런 요인이 있어서 100명 정도 올려준 적도 있고 그중에 한 명일 뿐이다 이런 거잖아요. 성적을 올려준 게 아니고 만들어준 겁니다. 네. 시험을 쳐야 성적이 있는 거죠. 예, 대리 답안지였죠. 예. 예, 100명은 시험을 쳤는데 점수가 낮아서 올려준 케이스겠죠. 근데
정렬한 수강도 하지 않고 시험도 안 쳤으니까 올려준 게 아니고 없던 점수를 만들어준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답안지 보면 실제로 아예 이제 다 마켓을 만들지도 않고요. 몇 개를 일부러 틀리게 만들어서 마치 실제로 본인이 쓴 것 마냥 보이게 하는 이 좀 기술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성적을 입력한 것은 조교들이다. 맞죠. 다만 여기서 내가 시켜서가 빠졌던 거죠. 예.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논리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 요 앞에 내가 시켜서가 빠졌잖아요. 검찰은 그런 걸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진술도 하나 있죠. 최순실 씨와 김경숙 교수가 잘 아는 사이 같았다, 아주.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본인이 그 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이런 식의 이 정유라 씨를 봐주라고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진술도 하게 됐는데요. 이 지난해 4월 달에 이 김경숙 교수한테 3번 정도 부탁을 받고 이 두 모녀를 만났었고 그때 김경숙 교수는 이 정윤의 딸이 학교에 들어왔는데 정윤의 딸이라는 이유로 왕따를 당했다. 그래서 우울증에 걸렸기 때문에 학교가 도와줘야 한다. 이런 논리를 펼치면서 본인에게 부탁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저도 고기를 못 먹으면 우울증이 걸려요. 그러면 네네. 학교에 막 들어갈 수 있습니까? 시험 성적 잘 받고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여기서 이제 또 김경숙 전 교수가 모든 걸 부인했는데 청문회에서 어떻게 말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경숙 학장의 지시를 받고 정유라 학생의 학점이 관리될 수 있도록 시간강사들한테까지 연락을 했다라고 증언한 교수가 있는 거 아십니까? 그거는 그렇지만 사실과 다릅니다. 최순실 씨 언제부터 하셨죠? 9월 학교에 방문하러 왔을 때 그때 처음 언제 봤습니다. 9월이요? 2015년입니다. 2015년? 8월에서 9월 사이인 것 같습니다. 자, 하나는 벌써 이제 사실이 아닌 게 드러났죠. 네. 류철균 교수에 의해서 네, 청탁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3번이나 부탁했다는 얘기 나왔고 그리고 이 부탁을 2015년 4월에 했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김경숙 교수는 본인이 처음 최순실을 안 거는 2015년 9월이라고 했거든요. 네. 알지도 못하는 사이인데 점수를 올려달라고 3번이나 연락을 한 것이죠. 네. 인류애라고 봐야 될까요? 네. 어쨌든 교수님도 빨리 입장을 바꾸시는 게 좋다. 네, 좋은 일이고요. 참, 정유라 뉴스 보다가 제가 JTBC 특종이었죠. 네, 체포한 순간을 신고했었습니다. 네. 언론사가 아니라 탐정사무소 같아요, 여기는.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재밌었던 거는 체포 과정이 드라마틱하다기보다는 한편으로 약간 희극적이에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희극적이다. 인터폴 적색수배 뭐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예. 네, 적색수배라는 게 살인, 강도, 강력범죄나 조직폭력배가 도망갔다든가 아니면 테러범 잡는다든가 그런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이 올보르라고 하는 도시가 인구가 10만 명대예요. 예, 작은 도시. 우리나라 기준으로 치면 도시도 아니에요. 여기는. 예. 네, 구 정도 되는 건데. 예. 근데 거기서도 외곽이라고 했거든요. 예. 거기서 이제 114로 신고를 했대요. 내가 찾아보니까 신고를 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지구대 가장 가까운 파출소에 연락하는 겁니다. 파출소. 그러니까 특검에서 막 특검, 인터폴, 적색수배 막 했는데 막상 붙잡은 거는 덴마크 변두리에 파출소 경찰이었던 거예요. 네네. 그런 겁니다, 이게. 이게 어마어마한 수색대 혹은 인터폴이 출동해서 잡은 게 아니고요. 예. 그냥 동네에서 신고해가지고. 예, 파출소 정도면 잡을 수 있는. 가까운 파출소 경찰이 나와가지고 잡은 겁니다, 이게. 덴마크 파출소 경찰, 화이팅!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남자 2명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죠. 20대 남성 2명. 네, 이 남성들의 신원을 확인해야 된다고. 이 남성들이 뉴스에 사라질 것 같은데. 예. 아이를 이제 담당하고 있던 보모 역할을 하던 분은 계속 있겠죠. 근데 이 남성들이 사라질 거라고 봐요. 이 남성들을 찾아야 된다. 그 중에 한 명은 정유라 씨와 함께 계속 있었던 마을 관리사여서 이아무개 씨라고요. 네. 거기 남편 신주평 씨와 그리고 신주평 씨 친구와 함께 계속 같이 생활을 하면서 이 단체 카카오톡도 하고 했던 그게 분이거든요. 확인되나요?
JTBC는 들어가서 누군지 확인하지 못했는데 아직. 예, 저희 이제 이게 추정 아직까지는 취재하고 있는 기자는 어떻게 중인데요. 알죠 그것을? 예. 그 제 옆에 같은 JTBC 기자는 몰랐는데 저는 이 두 사람을 확인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반인들이 아닐 수도 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삼성뉴스가 많이 쏟았어요. 예. 네, 계속해서 삼성뉴스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또 오늘은 또 한겨레 단독으로 2015년 7월 달에 이 박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독대를 앞두고 안종범 당시 청와대 수석이 이 준비한 대통령 말씀 자료를 보도한 건데요. 여기에 보면 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배경은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 강화에 있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또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삼성의 후계 승계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라는 내용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대통령 신년 간담회가 또 거짓말로 드러나는 거죠. 대통령은 뭐라고 했냐면 그 엘리엇이라고 하는 헤지펀드 투기 자본이 공격을 해서 국익을 방어하려고 그랬다는 논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데 여기를 보면 삼성전자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부회장의 네. 그리고 승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아니 일개 사기업 상속을 왜 대통령이 직접 챙겨줍니까? 세금으로. 네. 말도 안 되는 거죠. 자기들이 정상적인 상속세 내고 다 해결하면 되는 거지. 이걸 왜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경제수석 그 준비를 시켜서 대통령 말씀으로 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본인이 간담회 했던 말도 거짓말이라는 게 이 말씀 자료를 통해 드러나는 거죠. 예, 그렇죠. 네. 그때는 이미 얘기했잖아요. 후계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 부회장이 후계 문제를 해결하려면 삼성전자를 통해서 삼성그룹 전체의 지배력을 강화해야 되는데 그러자면 이 합병이 필요한 거거든요. 정확하게 나왔잖아요.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배경은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라고 안종범 수석이 준비한 대통령 말씀 자료에 2015년에 나왔지 않습니까? 7월에. 너무 정확하게 나왔어요. 자, 빠져나가기 어렵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또. 관련 뉴스들이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또 오늘 아침 한국일보 단독 보도인데요. 박 대통령이 2014년 9월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독대를 하고 이때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훈련 지원을 요구했다라는 것이 확인됐다라는 보도인데요. 어제 국민일보 보도를 전해드리면서 이 독대에서 2015년 독대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처음 이 사실을 알게 됐다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제 국민일보 기사를 보고 제가 이거는 삼성이 당했다. 공갈을 당했다. 예. 돈을 뜯겼다. 예.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은 모르는 거다. 그 사실을. 그래서 삼성발 기사다. 이것은 예.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거에 이제 정반대되는 뉴스인 거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2014년 9월 15일에 박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과 따로 만나서 짧은 독대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이 삼성이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아달라. 승마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좋은 말도 사주고 훈련비도 지원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삼성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라는 겁니다. 이재용 그 부회장은 청문회에서 2016년 1월인가 2월 정도로 기억된다고 이 말 문제, 예, 정유라 지원 문제, 최순실 일가를 예, 인지하게 된 게, 네, 본인 회사가 최순실을 이런 식으로 지원한 걸 언제 알았냐 그랬더니 지원 다 끝난 다음에, 네, 예, 알게 됐다는 논조로 얘기를 했죠. 여기서 이제 이게 거짓말인 게 또 드러나는 거죠. 이재용 부회장의 2014 그로부터 거의 2년 전에 이미 박 대통령이 말 좀 지원해줘. 네, 이런 요청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승마협회 회장에 취임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요구가 있은 다음에, 네. 아기가 딱딱 맞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문영표 전 장관, 전면 부인했었지 않습니까? 네. 전 장관이자 이때는 현 이사장. 네, 예. 이사장. 제가 이분이 이제 특검 들어가면 다 불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 불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진술이 바뀐 건데요. 삼성합병에 국민연금공단이 창성하도록 본인이 압력을 행사했다라는 사실만 인정한 것뿐만이 아니라요. 심지어 이 박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라는 진술도 한 건데요. 박 대통령이 국익에 도움이 되니까 국가적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일 아니냐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했다. 뭐 이렇게 진술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 박 대통령이 하라고 해서 했다는 거죠. 예. 네. 그 말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네. 네. 본인 판단으로 처음엔
시킨 게 아니다라고 하다가 시켜서 했다. 자, 이게 이제 점점 모아져서 사실 이 정도 나오면 대통령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벌써 구속됐어요. 있지 않다면 이렇게 구체적인 정황들이 나오고 액수가 나오고 심지어 뭐 문건도 나오고요. 문건도 나오고 거기 그 라인 선상에 있던 사람들이 다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즉 대통령이고 상대가 삼성이라서 이렇게 오래 끌고 있는 겁니다. 벌써 다 잡혀 들어갔어. 안 그랬으면 제가 김은지 기자고 했다. 네. 벌써 진작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간 지 오래됐어요. 예, 추웠겠네요. 자, 시간이 한 3, 4분 정도 있는 것 같으니까. 네. 빠른 속도로 중요한 뉴스만 훑어볼까요? 그 다음 뉴스는 뭡니까? 예, 또 유진용 장관의 반박이 나온 건데요. 어제 그 대통령의 신년 기자 간담회 알려드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블랙리스트 본인은 전혀 모르는 일이다라고 했었는데 유 장관이 이에 대해서 직접 반박을 한 겁니다. 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라면서 자신의 공식 일정표에 기록이 남아있다. 이렇게 한겨레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라는 거고요. 또 본인이 그 당시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면직되기 며칠 전에 박 대통령과 단둘이 면담하는 자리에서 김기춘 전 실장이 주도하고 있는 문학의 색깔 입히기와 핍박 조치의 문제점을 명백하게 지정하고 시정을 요구하자 대통령이 묵묵부답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너무나 전방위적으로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다 막을 수가 없네요. 네. 여기서는 아니라고 했는데 또 당장 그 말을 했거나 들었다는 사람이 나타나고 이거는 커버가 안 될 것. 이게 지금 이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골자는 블랙리스트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주도했다고 하는 정황과 그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보고받았다. 박근혜 대통령도 보고를 받았다. 자, 다음 뉴스는요. 예, 뭐 대선 관련된 뉴스 조금 좀 전해드려야 될 텐데요. 이 신년 맞아서 여론조사 결과가 여러 개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이 문재인 전 대표가 반 총장의 출신지인 충청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라는 거고요. 오히려 반 총장은 지난해 경향조사 똑같은 여론조사에서 이 21.9%로 1위를 차지했지만 이번에는 17.4%로 이 하락세를 겪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검증 관련 뉴스가 나오니까 이런 영향을 받았겠죠. 앞으로 저희가 이제 대표적인 주자들에 대한 간략한 헤드라인 뉴스 혹은 뭐 중요한 뉴스면 길게 전해드리겠는데 신년 여론조사를 일제히 했는데 그중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충청에서는 아무래도 반기문 총장이 1등 하지 않겠냐 싶었는데 이제 거기서 지지율이 빠졌다는 거죠. 네. 검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는데 자, 여기 대해서 반기문 총장도 몇 마디를 했어요. 그죠? 네, 이 현지 시각으로 12월 30일에 이 검증을 빙자해서 괴담을 유포하거나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일을 하는 것은 절대로 근절돼야 한다. 이렇게 입장을 내고요. 또 본인은 검증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면서 이 46년에 걸친 자신의 공직 생활을 거론하면서 국내에서 국회 청문회만 안 거쳤지 모든 검증 절차 다 거쳤다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예. 국회 청문회조차 안 거쳤네요. 예. 그거만 안 거친 게 아니라 이것조차 지금 공직자들은 대부분 이거 거쳤거든요. 주요 공직자들은. 이것도 안 거쳤다. 여기까지 해놓고 자, 또 다른 뉴스가 있습니까? 주자들 중에. 안철수 전 대표와 관련해서는요. 이 대선 지지율이 호남에서 이 9.2%까지 빠졌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개혁보수신당 쪽에서 이 국민의당 쪽을 접촉하면서 안철수 전 대표는 빼고 합치자라는 제안까지 하고 다닌다라는 TV조선 보도입니다. 제3지대 중심축이 될 줄 알았는데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이건 따로 다루기로 하고 어제 뉴스로 박지만 비서 사인이 심근경색으로 발표될 거라고 제가 예언했지 않습니까? 네. 저건 참 어떻게 하는지 저는 신기하죠. 근데 발표가 그렇게 됐고 요 사안 관련해서는 관련 사건을 오랫동안 취재해왔던 주진우 기자를 저희가 잠시 미니 인터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나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박지만 씨, 비서가 사망을 했는데, 경찰 발표에 따르면은 이분은 이제 비서실에서만 근무를 했지, 개인적으로 뭐 중요한 역할을 한 건 아니다. 이렇게 발표가 됐어요. 어떤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박지만 회장을 10년가량 가장 가까운 데서 보필했고요. 유경재단 폭력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군요. 수행비서로 가끔 운전도 하고, 문고리 3인방 과도 예전에는 갖고 왔던 걸로 알려졌는데, 맞나요? 그렇습니다. 네. 운전도 하고 수행비서 역할을 했습니다. 문고리 3인방과는 최근이었죠. 박근혜 정부 들어서 좀 소원해졌습니다. 아울러, 가장 중요한 역할로 가끔 등장하는 정용희 씨하고도 사이가 틀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용희 씨는 박지만 회장의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 분이고, 예. 그러니까 박지만 회장 쪽과는 사이가 좀, 박근혜 대통령 쪽과 그리고 박지만 회장 쪽과 사이가 좀 벌어졌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주과장이라고 불렸던 이분이 신동욱 청도 살인 미수 사건 정도로 불리는 재판에서 증인으로 등장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는 어떤 증언을 했었습니까? 박지만은 절대 아니다. 박지만이 시킨 게 아니다면서 박지만을 옹호했습니다. 그리고 신동욱이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네. 나쁜 놈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어쨌든 신동욱 씨 소위 본인을 살인 미수한 거라고 신동욱 씨가 주장을 했는데 그런 게 박지만 회장이 시킨 게 아니라고 하는 박지만 회장 측의 증인이었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이 재판이 결국은 발단이 돼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오촌 살인 사건이 벌어졌고 오촌 살인 사건이 벌어진 당일날 경찰 조사에 의하면 사망한 박용철, 박용수 씨 그날 황모 씨가 모 술집에서 셋이 술을 마지막으로 마신 걸로 경찰 조서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 경찰 조서 기록이 맞다고 보십니까? 세 명이서 술을 마셨다고 경찰 기록에 나와 있는 스텝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술집에서 술을 먹은 겁니다. 끝입니까? 네,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 술집이니까 이제 경찰 조서는 사실이 아닐 거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그리고 같이 이걸 확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황모 씨는 또 라면을 먹다 사망을 하셨죠. 자, 네. 그러면 박용철, 박용수 씨가 마지막으로 술집에서 황모 씨하고 술을 마신 게 아니고 그날 실제로 만난 사람은 박지만 회장이었다라고 하는 증언이 있었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증언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주과장과의 관련성이 나오는 건데 만약에 주과장이 밀착 수행 비서고 또 운전도 했다면 사실은 그날 같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같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증언해 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사람이 아니냐 그런 사람이 사망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오촌 살인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그 사건의 실체를 증언해 줄 거의 가장 핵심 당사자였습니다. 주과장은. 자, 그런데 이제 경찰은 심근경색이라고 발표했는데 가족들 주장에 의하면 주과장 평소 건강은 어땠답니까?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을 특별히 심장 관련된 약을 먹었다는 증언도 없었습니다. 아주 가까운 가족은 제가 취재 갔을 때 저한테 화를 내고 쫓아내가지고 제가 듣지는 못했으나 다른 친척들한테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박용철, 박용수, 소위 이제 박근혜 대통령 오촌 살인 사건 사망의 의혹 그 배후에 박지만 회장이 연루된 정황이 있다고 보십니까? 정황은 있으나 약간 먼 관계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관계자는 아니다. 그러면 다른 인물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점점 사건의 배후는 박지만 회장보다 다른 사람한테 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제가
연결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 왜냐면 이 주과장 사망 보도 때, 바빴어요. 저랑 노래통화를 하고 바빴는데, 근데 당시, 본인 가족도 큰 사고를 당할 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주과장 사망. 보도가 난 날. 네. 보도가 나고, 제가 취재를 하러 가는 길이었는데, 저희 가족이 걸어가고 있는 인도로 차도에서 차가 돌진해서,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차는 폐차 지경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크게 파손됐는데요. 오르막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주의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네. 우연이겠죠. 네. 네, 우연이라고 가족들한테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연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주진우 기자였습니다. 그리고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굶고 뛰고 땀 빼고 다 해봤다. 그래봐야 소용없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아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하셨다고요? 보험은 너무 어려워요. 걱정 마십시오. 마이보험 체크가 도와드립니다. 1800-7917 마이보험 체크로 지금 전화주세요. 1800-7917 이미 가입한 보험이나 신규 보험도 가장 좋은 조건을 체크해서 찾아드립니다. 인터넷 한글 주소 마이보험.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아이디 검색 마이보험을 친구 추가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여성 여러분, 골반이 삐딱하면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에도 역시 바디로직.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나는 국민 여러분 많이 하십니까? MB 만사올로 했습니다.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사다난했던 뱅신년이 가고 달게 해가 밝았습니다. 돌이켜보면은 참 뱅신년 참으로 애군이 많았다. 이런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지만은 이제 그런 뱅신년을 잊고 새로운 마음으로 달게 해 정유년을 맞아야 되겠다. 이런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요즘 닭도 시원치 않습니다. AI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계란도 팍팍팍 뛰어갖고 또 힘들고. 그럴수록 우리는 또 이 닭이 이게 또 무슨 사고 안 치나 이거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면서 그리고 또 닭 주변이 깨끗한지 닭 주변은 정말 참 우리가 잘 봐야 된다. 큰일 났네. 뭐야? 그거 빨리 분리 안 시키면 다 죽어. 뭘 분리시켜? 뭐야 이거? 김호준이 그거 완전 다 조작한 거고. 여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정경훈이한테 정신 바짝 차리고. 정경훈 좀 얘기하는데 좀 이거 빨리 분리 안 시키면 다 죽어. 죽긴 왜 죽어? 조류 인플루엔자 그거 AI하고 분리 안 시키면 다 죽어. AI? 죽어간다 저기. AI? 왜 이런 걸 해? 전영주 씨가 닭 울음 성대모사한 건 압권이네요. 자, 첫 번째 인터뷰 시간입니다.
제3지대 중심 역할을 하고자 하는 국민의당, 그리고 또 다른 정계 개편의 축이 될 거라 전망되는 반기문 사무총장이 새해 첫 번째 인사를 드린 대상이 이희우 여사였다고 합니다. 해서 저희가 김홍걸 위원장 민주당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아니, 어머님이 또 등장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바로 김홍걸 위원장을 떠올렸는데, 반기문 전 국민의당은 그렇다고 쳐도 반기문 사무총장이 이제 새 인사를 동조되는 게는 당연한 것 같고,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어머님에 대해서 다들 몰려와서 인사하는 것에 대해서. 반기문 총장이 전화하신 것은 뭐 이번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이미 이제 예고를 했던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정치적인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네네. 저희 어머니는 뭐 과거나 지금이나 정치 개입을 하지 않으시겠다는 그 의지가 확고하시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나면은 꼭 그 어머님이 잘 해봐라, 뭐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답변하셨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마치 어머님이 본인들을 이제 지지하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지 않습니까? 예, 자꾸 그래서 좀 제가 누차 저희 어머니께서 정치에는 개입하실 생각이 전혀 없으시다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도 자꾸 그렇게 왜곡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작년에 안철수 의원이 방문한 후에 뭐 그쪽을 지지한다 하는 뭐 얘기가 오보가 나가고 또 녹취록 파문이 있고 했던 그 상황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혀 그냥 덕담만 하신 건데 그것을 엉뚱한 사람들이 왜곡해서 사실과 다르게 이 소문을 내고 다니는 거죠. 항상 그래 왔던 거죠, 지금. 보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어머님을 워낙 상징성이 크시니까 찾아가는 것 같고, 가는 이유가 정말로 이유 여사가 어떻게 계신가 궁금해서가 아니라, 인사를 드린 다음에 그걸 기사로 내고 싶어서 찾아가는 거겠죠. 그래서 작년 그 사건 이후로는 저희 어머니께서 가능하면 정치인들 방문하는 것은 받지를 않고 계시고요. 그분이 연세도 많으시고 좀 기력도 약해지셨는데 자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그런 시도는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불편하시군요. 자, 연결한 김에 뭐 국민의당 얘기 또 좀 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할 얘기가 있는데 우선 국민의당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결국은 대권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연대해야 되지 않겠냐고 얘기를 하면 국민의당에서는 절대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호남의 뜻이라고 국민의당에서는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호남의 뜻이 어떤 호남의 뜻이냐 그건데 이제 그분들이 사실상 그분들을 처음에 적극 지지했던 것은 지역의 유지, 그러니까 토호 세력하고 결탁을 해서 그동안에 그분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했던 것인데 이제 이 진보적인 민주개혁 세력 호남에 그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현지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민주당이 좀 대여 투쟁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또 정권 교체를 과연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믿음을 주진 못했기 때문에 당시만 하더라도 회초리를 드셨던 것인데 그분들은 국민의당이라는 것을 도구로 이용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미 이제 국민의당에서는 좀 마음이 떠나신 상태죠. 말씀을 요약하면
지난 총선 혹은 뭐 작년 말 상황에서 민주당으로 과연 정권교체를 할 수 있겠냐 싶어서 회초리를 들었고 예. 그래서 국민의당의 지지를 보내다가 최근에는 그거를 걷어들이고 있다. 뭐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추석 민심을 제가 들어봤을 때부터 예. 벌써 국민의당에서 대해서는 아예 뭐 좋다 싫다 말을 하지 않는 관심 밖으로 멀어졌고 이제 민주당과 민주당의 대선 후보들에 대해서만 뭐 좋게 평가하는 분도 있고 나쁘게 평가하는 분도 있지만 아예 국민의당에 대해서는 아예 얘기를 안 하시더라 이거죠. 본인이 파악하신 대안이 될 수 없다. 호남의 민심이 그렇게 큰 흐름이 변하고 있다. 뭐 사실 예. 지지율로도 그렇게 보이긴 합니다만. 예. 그리고 이제 방금 토 세력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러면 예. 국민의당 그러니까 호남이라고 할 때도 구분해서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구분해서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네. 이제 토 세력, 지역 유지 이런 쪽과는 이 지금의 국민의당 의원들, 호남 다선 의원들, 네. 그분들과는 이제 호남에서의 일종의 영남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처럼 이렇게 기득권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고, 그분들은 민주개혁 세력과는 좀 다르다는 거죠, 성향이. 훨씬 보수적이고,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여러 번 언급을 했었는데, 국민의당으로 간 이 호남 의원들 중에, 네. 과연 저분들이 출신이 호남이 아니었다면, 야당을 선택했을까? 아하. 새누리당 가 있지 않을까 하는 성향이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5.18 또 저희 아버지 이런 상징성 때문에 겉으로는 이제 저희가 개혁적인 것처럼 뭐 민주주의에 신념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실제 성향은 새누리당에 오히려 더 가까운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까요? 이제 국민의당은 민주당과 연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새누리당을 탈당한 개혁보수신단과 연대해서 제3진대를 만들겠다고 하는 게 지금 현재 국민의당의 지도부의 생각 같습니다. 예, 그렇게 보이죠? 예. 그러니까 탄핵 전에 자꾸 국민의당 측에서 비박계를 자극하지 말자. 응? 탄핵을 하려면 그들의 표를 얻어야 되니까 그들을 잘 달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고 그게 꼭 탄핵에 필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네. 나중에 연대하기 위해서 손을 잡기 위해서 그런 것 같다 하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것을 국민들이 간파하셨기 때문에 그 탄핵 일주일 전에 뭐 그쪽 표를 못 얻음 지금 서둘러 하면 그쪽 표를 못 얻으니까 일주일 미루자 하는 얘기를 했다가 바로 크게 비난을 받았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주승용 원내대표도 취임하자마자 뭐 비박계와 못할 이유가 없다. 뭐 우리하고 정체성이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좀 이 호남 유권자들 또 뭐 전체 국민들을 봐도 좀 받아들이기 힘든 얘기죠. 비박계가 사실 이 친박계 못지않게 그 안에서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 좀 막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여주었던 색깔론을 뭐 들고 나왔다든가 문제성 있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리를 하니까 네. 이해하기 힘든 거죠. 알겠습니다. 애초에 정치적 성향이 비슷한 분들이 국민의당 안에 있고 그래서 그것이 이때까지는 호남 베이스의 정치인이나 가려져 있다가 탄핵 정부에서 드러났고 그게 이제 국민의당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민주당 내에도 사실은
그 민주당 후보로는 안 된다고 하는 분들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김종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당내 유력 주자들이 아니라 반기문이어야 한다고. 반기문 사무총장이 근데 민주당에 올 리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반기문이어야 한다고는 주장을 하시거든요. 공개적으로. 예, 근데 그분이 자꾸 뭐 그러신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요. 어제도 뭐 그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네. 반기문 총장이 뭐 믿을 만한 사람이다. 뭐, 마치, 그러니까, 우리 더불어민주당 측이나 또 뭐 문재인 대표나. 네. 이런 쪽이 뭐, 믿을 수 없는 세력이라는 식으로. 자격도 부족하고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게 요약되겠죠, 아마도. 네. 근데 뭐 저는 언론에도 좀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요. 네. 그분이 좀 이해하기 힘든 궤변을 여러 차례 늘어놓으셨는데 이 본인 스스로 한 얘기를 이제 자꾸 바꾸고 말바꾸기를 하고 근데도 너무 그러니까 무비판적으로 그분의 얘기를 다 실어주니까 그분이 뭐 무슨 말씀이든 못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다가 뒤집는다든가 어떤 문제 있는 발언을 했다고 보십니까? 뭐 과거에서부터 예. 뭐 다들 아시지만 뭐 비례대표 절대 할 생각 없다고 그러셨다가 바꾼 것도 있고 또 뭐 공당의 대표란 분이 뭐 여론이 안 좋아지고 있다 하니까는 나는 여론 같은 건 신경 안 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퇴임 비상대책위 대표 퇴임 직전에도 뭐 국민의당은 대선이 끝나면 곧 없어질 정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재미있는 것은 언론은 물론이고 모욕을 당한 당사자인 국민의당에서도 아무도 항의를 안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보기 힘든데. 그러니까 뭐 이분은 나는 무슨 얘기를 해도 괜찮구나 이러실 거 아닙니까? 근데 본인이 이제 뭐 탄핵 문제에 대해서도 이 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뭐 하면 되는데 거국 내각이니 명예퇴진이니 뭐 요구하며 협상이나 하려들고 뭐 어쩌고 그런 얘기하고도 언제 그랬냐고 말을 뒤집는다 뭐 어쩌고 비난을 하시는데 본인도 탄핵 정국에서 뭐 이렇게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셨던 것도 아니고 또 이 원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박근혜 원죄라면 네. 지지했었던 과거에 뭐 지지 발언 하시면서 이 사람은 뭐 가족도 없고 사심 없어 보인다. 돈 욕심 같은 거 내지 않을 것 같다. 네. 이런 발언 하시지 않았습니까?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새누리당에. 예. 대통령 만들기에 어쨌든 노력을 하셨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논공행상 이런 부분에서 밀렸다고 해서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면 김종인 대표의 태도에 대해서도 그렇고 국민의당을 구성하고 있는 일부 의원들의 색깔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문재인 전 대표가 호남에서 또 지지를 총선 당시만 하더라도 얻지 못하다가 최근엔 뭐 좀 회복했습니다만 예.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정계 은퇴 발언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표가? 예? 제가 잘 안 들리는 게. 네. 이 전화 연결이 서로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평상시에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김홍걸 위원장님.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 저희 스튜디오에 한번 모시고 이야기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김홍걸 위원장님 굉장히 말씀을 똑똑 잘하시는 분인데 전화 연결이 잘 안 맞네요. 케미가. 다음에 직접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 냇물아 어디로 가니 물어보면 강물 따라서 가고 싶어서 강으로 가고, 강물한테 물어보면 강물아 흘러 어디로 가니? 그러면 넓은 세상 보고 싶어 바다로 간다.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 강물처럼 부딪히는 모든 것들을 배우며 사람과 사람의 작은 만남이 모든 변화의 시작임을 응원했던 사람 신영복. 당신이 그립습니다. 신영복 선생님 일주기 추모도서 만남 신영복의 말과 글. 도서출판 돌베개. 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구렁이 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우주인들의 비상식량으로 쓴다는 남미 최고의 완전식품 마카 플러스 한국에서 가장 비싸고 귀한 식품이라는 산삼 플러스 거기에 한국인이 좋아하는 녹용까지 일단 이 세 가지를 모두 넣은 제품이 나온 거니까 마카 산삼 녹용. 대박, 좋은 건 다 있네. 031-3232-2559 영한네이처 YHNATURL.com.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와, 아삭거리는 소리 들려? 와, 진짜 맛있다. 이 김치 어디에서 샀어? 김치 어디서 샀냐면 화 뭐? 무슨 김치라고? 그러니까 어디 김치냐면 바로 뜸들이지 말고 빨리. 도대체 어디 김치야? 화통김치. 화통김치라고. 국내산 재료로 100% 자체 생산하는 화끈하게 통하는 화통김치. 얼른 검색해서 사 먹어. 김어준의 뉴스공장. 네, 앞선 김홍걸 위원장의 인터뷰는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제 목소리 잘 안 들렸다고 하네요. 네, 제 잘못입니다. 스튜디오에 한번 모시고 이야기를 다시 한번 나누기로 하고요. 자, 이 시간은 하영의 오프터 레코드. 하영 기자가 또 오늘 스튜디오에 안 나왔어요. 오늘 전화 연결이 많네요. 하영 기자,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한결의 하영입니다. 아니, 이게 스튜디오에 나와야지 어디 간 거예요, 지금?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서울을 좀 벗어나 있는 상황이어서요, 일 때문에, 예. 지방 취재? 뭐 자세한 것도 뵙고 말씀드려야죠. 네, 지방 취재. 한결의 소속이기 때문에 한결을 위한 지방 취재. 보다도 방송이 더 중요하죠. 다음부터는 지방 취재는 이날 겹치는 날 잡지 마시고. 피해서, 예. 자, 예. 이 박지만 회장 비서 사망 건에 대해서 아무래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망건이 좀 경찰에 의해서는 좀 이례적으로 다뤄진 부분이 있다 싶은데, 예. 이례적인 부분 혹은 좀 특이점, 뭐 의혹이라기보다 특이점들을 좀 짚어주시죠. 먼저 이 말씀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경찰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혹시나 그 미진함 수사로 지적을 받을까봐 뭐 이러저러하게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진행자께서도 그 미리 심근경색을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 경찰도 아마 심근경색일 것이다라고 미리 이야기는 하긴 했어요. 아, 그렇군요. 이런 예. 그러니까 요 이야기는 네. 부검 결과가 발표되기 전부터 경찰에서는 심근경색일 거라고 이야기를 미리 했다는 거죠. 부검도 안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 국과수의 공식 발표와 아니면 국과수에 들어가서 이제 보통 이제
보통 보여지는 모습을 보고 이제 판단하는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네. 좀 뭐 그런 모습을 보고 판단했는지 좀 디테일하게는 좀 더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정확한 것은 부검 결과가 나오기 전에 아마 그럴 것이다라고 추정을 한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일단 당사자로 알려진 그 비서분이 화장실에서 안방으로 가는 사이에, 그러니까 욕실에서 안방으로 가는 사이에 이제 일이 벌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경찰의 현장 분석 판단으로는 그렇죠. 샤워하고 나오다가 쓰러진 것이다. 예. 그렇다고 본다면 일단 그걸로 봤을 때는 자살로 보이지는 않고요. 그리고 외부 침입 흔적이 없고 이야기하면서 CCTV나 이런 거 확인했을 때는 흔적이 없고요. 그리고 지금 확인되지 않은 것은 휴대전화 분석이나 이런 건 좀 확인이 안 돼 있는데요. 그걸 좀 더 들여다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경찰로서는 일단은 수사를 더 진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더불어서 오촌 조카 살인 사건도 재수사 방침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한 가지도 좀 이례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경찰청장이 직접 나서서 이 사건에 대해서 특이점이 없다라고 좀 언급한 부분도 있습니다. 네, 특이점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강력히 느껴지는데 경찰청장도 이례적으로 직접 이 사안에서 언급을 했고 그리고 경찰청장 역시 발표되기 전에 그러니까 국가수검 결과가 나오기 전에 부검 심근경색이라는 단어를 거론하셨어요. 네. 예. 이 부분이 이례적이죠. 보통은 이제 부검 결과를 보고 말을 해야 하는데 부검 결과가 나오기 전에 심근경색을 미리 화장실에서 나와서 쓰러진 것만 보고 알 수 있는가. CCTV에 침입의 흔적이 없는 것이 꼭 심근경색의 증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거하고 심근경색 의혹을 가질 만한 상황이 아니다. 의혹을 가질 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네. 의혹을 가질 만한 상황이 아니고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 특이점은 그러니까 경찰이 부검 결과 나오기 전에 이미 심근경색을 얘기했다는 것과 그리고 경찰청장이 심지어는 그 거론을 했다는 것과 그리고 경찰청장이 이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상한 점이 없다는 거를 미리 말했다는 것, 이런 거죠. 예. 보통은 이제 조심스럽죠, 보통. 예, 조심스럽습니다. 보통, 장례식장 취재가 기자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요. 네. 근데 이 유가족들의 태도를 보면서 이 사건의 심각성이나 사건을 바라보는 유가족의 태도를 좀, 알 수가 있거든요. 유가족의 특이점도 있습니까? 이례적인? 예. 굉장히 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좀 특이한 상황인데요. 네. 일단은 침묵합니다. 그리고 언론을 굉장히 극도로 경계하고요, 조심스러워합니다. 게다가 때로는 좀 약간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보통 그런 상황에서는 부검에 동의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혹이 언론을 없고, 그렇죠. 의혹이 없고 돌아가신 분에 대한 어떤 예우를 한다는 차원에서는 가족들은 보통 부검을 동의하지 않아요. 네. 가족들이 의혹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면. 그런데 부검에는 동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언론에 또 이렇게 극도의 경계심을 보이는 걸로 봤을 때는 이 상황이 유족들이 보기에도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저희들도 좀 보여지고 있죠. 여기 이제 특이점은 부검을 유가족들이 요구할 정도면 의혹이 있고 그리고 이제 유가족들 사이에 나온 얘기가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했으니까 유가족도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긴 있는 건데요. 근데 이럴 경우는 보통 적극적으로 언론을 상대하죠. 예. 네. 특히나 이제 경찰이 문제 없다고 했지만 이건 이상하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언론에 알리려고 하는데 또 요 대목에서는 침묵을 하는 거죠. 네. 그렇죠. 특히나 이제 유가족들도 요즘은 이 어떤 사안이나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것을 누가 가장 깊게 안달까요? 가장 깊게 취재를 해왔다는 언론사나 언론인들이 금방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접촉하고 적극적으로 좀 소명을 하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편인데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언론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로 좀
의혹은 갖고 있으나 이게 이제 사실로 밝혀지지 않아서. 그리고 조금 더 들여다볼 만한 것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초동 수사 상황은 좀 더 면밀하게 좀 들여다봐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좀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취재가 돼야 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초동 상황을 경찰에서는 따질 이유도 없이 이건 명백하게 타살 의혹이 없고 이상한 정황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수사는 하지 않으려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민당 쪽에서 특검을 사실 오촌살인 사건 관련해서 요청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특검이 오촌살인 사건까지 다룰 만한 지금 인력이나 여력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건 특검이 덤벼할 정도로, 그러니까 또 다른 특검이 덤벼할 정도로 큰 덩어리라고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현재 특검은 이렇게 특검을 들여다보면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그러니까 그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해서 그것을 분석하고 또 혐의점이 있는 피의자들이나 참고인들을 조사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손이 달려서 정신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손이 비질 않는다는 게 지금 엄살이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예. 지금 상황에서는 만약에 특검이 이것에 달라붙어야 한다고 한다면 민주당이나 아니면 뭐 다른 언론이나 여기서 좀 본격적인 의혹이 한 번 더 제기가 되는 상황이어야 할 텐데 사실은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특검에서 하기는 조금 인력 상황에서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상황입니다. 저도 그렇게 특검의 의지가 없다기보다는 지금 여력이 없어요. 예,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 워낙 특검이 사실 지금까지는 기대 이상으로 빠르게 그리고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멈추고 이걸 따로 다루라고 하기에는 무리한 요구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지금 특검이 다루고 있는 그 뇌물죄 관련된 그리고 특히나 삼성과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 같은 경우에는 매우 그 어려운 취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자료의 양도 방대하고요. 이것을 분담할 수 있을지 그건 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이 이대로 묻히기에는 너무 의혹이 많고 너무 우연이 많고 또 우연히 사망한 사람이 너무 많고 우연히 한두 번이어야죠.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촌 조카 살인 사건과 관련된 인물 중에 그 사람이 증언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정말 주변 인물들까지 이런 그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도 실제로 처음으로 이 사건을 대하는 일선 기자들도 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태도입니다. 다들. 네. 처음 접하는 기자들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면 저는 어떻겠어요. 맞습니다. 예. 네. 몇 년째 이 사건을 접하며 누군가 만나려고 하면 이렇게 사망하니까. 자, 또 한 가지 하영 기자의 아이템이라고 보여지는 게 지금 이 최순실 게이트에 붙어 있지만 그 전만 하더라도 이제 박지원 원내대표 마크맨으로 국민의당을 취재하셨으니까 제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거기 상황이 좀 급하게 돌아가요. 특히 안철수 전 대표가 미국으로 출국을 해버렸습니다. 갑자기. 근데 이게 이제 상황을 설명을 잠깐 하자면 본인이 지원했던 김성식 의원이 원내대표를 목표로 출마했던 김성식 의원이 더블 스코어로 졌어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본인이 영입했다고 할 수 있는 몇몇 의원도 자기 편이 아니라는 게 드러나 버린 거죠. 네. 그러면서 안철수 전 대표가 국민의당 공식 행사를 전혀 참석하지 않았고 그러다가 며칠 있다 나오겠지 싶었는데 미국에 가셨어요. 네,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 안철수 전 대표의 이상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겁니까 국민의당에서? 일단 이거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상황을 안철수 대표가 예상하지 못했느냐라고 한다면 안철수 대표도 이 상황을 예상을 했죠. 다만 예상을 했으나 대비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애초에 그 국민의당이 출범을 할 때 안철수계와 호남 의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안철수 의원을 간판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호남 의원들은 일단 전면에 나서지 않은 거고요. 호남 의원들은 안철수 대표를 간판으로 내걸고 호남에서 의원이 다시 된 거고요. 그러면서 흔히 이제 이 호남 의원들을 두고 통합하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었죠. 그래서 대선 국면에서는 다시
이 민주당과의 연대나 통합을 모색할 것이다라고 예견이 되어 왔었고요. 그 과정에서 안철수 대표가 지지율이 빠지면서 호남 의원들이 결집을 한 걸로 보이고요. 안철수 대표로서는 지금으로서는 이 호남 의원들을 달래거나 설득하기보다는 제3지대를 모색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관측도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이게 참 애매모호한 상황인 게요. 예. 호남을 통합하라고 했지만 지금 호남계 의원들이 내세우는 기치는 민주당과 통합은 없고 소위 이제 제3지대 비박 개혁보수신당과 연대한다. 혹은 뭐 손학규 전 대표와 연대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거꾸로 안철수 전 대표가 초반에만 하더라도 초반이라고 하면 이제 최순실 게이트 전국의 초반만 하더라도 본인이 제3지대 얘기로 해석될 만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예를 들면 유승민 전 대표가 탈당을 하면 연대할 것처럼 그런 얘기를 쭉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전면적으로 비박계와도 연대하지 않는다. 혼자 간다는 식으로 입장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서로. 네. 호남계는 제3지대로 가고 안철수 대표는 이제는 그쪽과 연대하지 않는다고 하고. 네. 이게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이게? 아마 솔직하게 물어본다면 이렇게 의원들은 답할 텐데요. 내가 한 번 더 의원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간다. 그리고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으로 무조건 간다. 이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맞고요.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지지율이 답보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다른 카드를 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을 간 거는 15일날 이제 전대가 있잖아요. 전대 이전에 말하자면 이 안철수 계로 불리우는 이 세력을 다시 한번 좀 정비하고 결집하기 위한 그 모양으로 보이고요. 15일 이후에 다른 판이 한 번 또 벌어지지 않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호남 의원들이 제3지대로 갈 동력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시각이 좀 갈립니다. 동력이 있다는 측면도 있고 본인들 내부적으로는 어쨌거나 대선이 가까워지면 문재인 대표 쪽으로 호남 민심이 쏠리게 될 것이고 그런 예상이 있고 그렇게 된다면 원래 예상했던 대로 민주당과의 통합을 모색하지 않을까. 본인들이 이제 대의를 앞세우면서 이런 전망도 있고요. 사실 이제 대선판이 지금 요동칠 것이기 때문에 뭐 좀 두고 봐야지 않을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자면 안철수 전 대표 본인이 사실상 만든 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예. 그런데 당내, 주류로, 숫자로는 주류라고 할 수 있는 호남계 의원들에 의해서 뭐랄까요. 외면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당 내가 아니라 당 밖에 일반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는 선택을 하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네네. 직접. 그러니까 국민의당 현재 호남계 주류와는 자신은 다른 길을 걷는다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기 시작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과거에 이런 모습으로 효과를 거뒀죠. 민주당 내에 있을 때. 그렇죠. 네. 예. 민주당 내에 있을 때. 예. 문재인 대표 시절에 그 주류하고는 다르게 걷는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그때와 지금하고 조금 상황이 다른 게. 그렇죠. 본인이 만든 당인데 이게 이번에는. 예. 일단 본인 지지율이 좀 많이 떨어진 상태이고 두 번째로는 정동영 의원이 여전히 전북에서 본인 스스로의 어떤 입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박지원 대표의 태도도 좀 봐야 할 것 같고요. 일단 전당대회 지난 다음에 당대표가 된 후에 어떤 행보를 걸을 것인가를 좀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서 안철수 대표로서는 좋은 상황은 분명히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요. 민주당에 있을 때는 이제 그게 적절한 전략이었는데 본인이 이제 피해를 당하고 있다. 예. 근데 지금은 본인이 만든 당이다 보니까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보이는 게 아니라 본인이 만든 당에서도 스스로 비주류가 돼 버린 거 아니냐. 이 역량의 문제 아니냐. 이런 인식들이 이제 생기다 보니 이 전략으로는 본인의 지지율을 회복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다고 달리 선택지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자, 눈앞에 두고 지지고 볶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네. 예. 전화로 하다 보니까 뭐랄까요. 생동감이 떨어지네요, 인터뷰가. 예. 다음 주에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예쁜 옷 입고 화려하게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겨레 하호영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프터 레코드 하호영 기자였습니다. 출근할 때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게 너무 많죠? 하루 딱 5분. 이제 듣고 싶은 목소리로 사장님처럼 브리핑 받아보세요. 출퇴근하실 때 관심 있는 것만 짧게 요약해서 브리핑해드리는 나만의 음성비서. 27조 브리핑 이어링이 있습니다. 앱스토어에서 이어링을 다운로드하세요. 아주 사소한 것까지 브리핑해드립니다. 나만의 음성비서 27조 브리핑 이어링. 동결건조로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한 아로니아 분말 들어보셨어요? 우리 농장 아로니아 분말은 전라북도 김제에서 직접 수확한 100% 국내산 무농약 아로니아로 만들었습니다. 눈에 좋고 피부에 좋고 혈액순환에 좋은 우리 농장 아로니아 분말. 뛰어난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를 방지하고 면역력을 높여 건강을 지켜줍니다. 명절 선물로도 아주 좋아요. 네이버에서 우리 농장 아로니아를 검색해보세요. 자, 불친절한 AS 시간. 오늘 아침 포털의 검색어가 김어준 심근경색이었답니다. 네. 성지순례 왔습니다. 이곳이 그 예언 적중한다고 하는 뉴스 공장 맞습니까? 네, 맞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관련 댓글이 있는데 어떤 분이 이런 제보를 하셨네요. CNN에서 보도했다고 하는데 CNN이 보도한 겁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CNN에서 보도했는데 1970년대 미 청문회 CIA 관계자가 직접 증언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쏘면 아주 모기가 물린 것과 비슷한 정도의 반전밖에 남지 않고 사라지는 곳. 이 무기의 장점은 시신을 해부해도 자연사라워 보이는 점이라고 CNN에서 보도했습니다. 네,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그런 일도 있군요. 네. 70년대에 이미 개발된 그런 무기가 있다고 하네요. 네, 자, 주진우 기자 얘기도 많네요. 단답형. 예. 단답형에 말을 길게 해봐야 꼬이기 때문에 단답형이 좋아요. 주진우 기자는. 네. AS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조성주가 간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하여튼 새해 같지가 않아요, 저는. 네. 그죠? 이상하더라고요. 2016-1. 네. 네. 2016년이 이렇게 사람들 머릿속에 아직 끝나지 않은 너무 큰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네. 대통령 탄핵도 걸려있고, 특검이 밝혀야 할 사실도 있고, 그러니까 아직 현재 진행형처럼 느껴지니까 매일매일이 해가 넘어갔다는 느낌이 없어요. 저만 느끼고 있었던 게 아니군요. 본인만 특별히 섬세할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모두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주진우 기자 신변을 주의하라고 신변 보호를 부탁드린다는 문자가 많이 오네요. 네. 저도 좀 챙겨주세요. 저도 이런 일을 사실 겪었거든요. 언젠가 그런 얘기 할 때가 있겠죠. 자, 어떤 아이템입니까, 오늘은? 예, 오늘, 지난 이제 2016년 마지막 날에, 광화문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문화예술인들 만나고 왔습니다. 아마 촛불 집회 나가보신 분들은 광장에서 그 텐트 쳐 있고 뭐 이런 모습 많이 보셨을 텐데요. 광화문 텐트촌 지난 해 11월 4일부터 문화예술인 시국선언 이후에 이제 거기 광화문 광장에 있는 세월호 사건 천막 뒤편 그리고 이순신 동상 앞 주변에 만들어져 있는데요. 지금 노숙농성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여기가 뭐냐면은 텐트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핵심은 이제 문학의 블랙리스트. 그렇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 무려 10,000명. 무려 10,000명. 네. 정확히는 뭐 9,473명?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10,000명이죠. 네. 공개된 것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르는 리스트도 있을 수 있죠. 더 있을 수 있죠. 네. 네. 다 부인하고 다 파기했다고 하니 네. 남아있는 것 중에
10,000명이에요, 10,000명. 거의 뭐 1만 명이면 거의 대부분. 거의 다 들어간다고 봐야죠. 그래서 네. 일부에서는 블랙리스트에서 빠진 분들이 좀 섭섭해 하신다는 얘기도 있다는. 그렇죠. 예. 그런 분들 많아요. 내가 왜 없지? 실망이야, 이런 분들. 네, 좀 열심히 정권을 비판 안 했나? 뭐 이런. 자, 그러니까 여기를 가신 거군요, 지금. 예, 가서 이제 실제 블랙리스트에도 올랐던 분들도 만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지금 이 사태가 왜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 시민들이 볼 때 느끼는 거하고 지금 당사자인 이제 문학 예술인들이 본인들이 이제 느끼는 거하고 또 체감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일반인들 기준으로 보자면, 예를 들어 직장인들 기준으로 보자면, 네. 제 월급 주지 마, 이런 거예요. 그렇죠. 네.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제 일 주지 말고 월급 주지 마. 그러면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동안 내가 왜 월급을 못 받고 회사에서 잘렸지? 궁금했을 거 아닙니까? 네. 취직할 때마다 잘리지? 이런 거거든요. 가면 잘리는 거예요, 계속. 맞아요. 취직도 안 되고.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이 부분이 뭐냐면 단순히 뭐 이제 문학계의 뭐 정권하고 약간 코드가 안 맞는 사람들의 명단을 뭐 확보하고 있었다. 네. 이런 걸 넘어서 사실 구체적인 행위까지 이어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생계 지원이나 문화예술 쪽에는 각종 이제 지원 사업이라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극의 그 무대에 올려야 되는데 그 관련 예산들이 있는데 그 예산을 자신의 연극으로 충분히 따낼 수 있는 실력이 있는 분들이 갑자기 못 따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어진 결과가 이미 문서로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단순히 예술 활동을 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그렇게만 생각하면 예술 활동에 취미인 사람도 많거든요. 네. 그림을 그린다거나. 이분들은 이 생계를 막아버린 거예요. 다.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인 행위까지 이제 의혹을 받고 있는 거죠. 샐러리맨들이 이제 원인도 알 수 없는 채 퇴사하라고 해서 퇴사당하고 난 다음에 좋아. 그럼 내가 다른 회사 갈게. 거기도 안 돼. 여기도 안 돼. 이런 거예요. 네. 계속. 몇 년간 그런 걸 당한 거죠. 그러니까 심각한 거죠, 이분들한테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이따 이제 인터뷰에서 들으시겠지만 이제 문화예술계에서는 이게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가 사실은 정권 초기부터 이제 암암리에 돌았다는 거죠. 아, 존재하는 게 아니냐. 그렇죠.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지, 갑자기? 그치. 그리고 처음에는 네가 실력이 없어 그런 거겠지. 이렇게 생각했겠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일종의 연관성, 주변의 어떤 성향들 이런 게 이제 너도 안 됐어? 나도 안 됐는데 누구도 안 됐대. 이게 뭐지? 이런 얘기가 오래전부터 있었어, 자기들끼리는. 예. 그래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봐야 마치 루저들의 변명처럼 들리니까 말을 못한 거죠. 실력이 없어 안 됐겠지라고 하는 반박에 대해서 아니야, 이 서류를 봐. 이렇게 흔들 게 없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뭐 대통령 뭐 이제 탄핵 관련된 이제 그 헌재 뭐 판결도 남아있고 특검의 수사도 계속 되고 있는데 이제 한 축에 지금 요즘 특검의 한 축이 이제 삼성의 그 합병 관련된 이제 수사가 한쪽에 진행되고 있고 또 한 축이 바로 이 문학의 블랙리스트 문제가 특검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죠. 그러니까 뭐 여러 사람들이 너무 많이 연관돼 있어서 지금 뭐 어제도 이제 송강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이제 그 특검에 출석해 나와서 조사를 받았고 뭐 여러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너무 많은 인물들이 연관돼 있는데요. 차차 한번 보시고요. 이게 단순히 이제 정무적 차원에서 진행된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고 생계를 끊으려고 한 겁니다, 이게. 그렇죠. 네. 구체적인 얘기 한번 인터뷰 들어보시죠. 이혜성 연출가신데요. 이분 직접 이제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르신 분입니다. 한번 얘기 들어보시죠. 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보죠. 그러니까 저희 연극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런 검열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게 박근영 연출이라든지 이현택 연출이라든지 또 팝업 시어터라고 젊은 연극인들이 하는 연극 현장에서 세월호를 다룬다는 이유만으로 공연을 방해하고 하는 그런 검열 사건들이 터졌기 때문에 연극인들은 지금까지 굉장히 치열하게 투쟁을 해오고 있거든요. 블랙리스트 올라가 있다는 얘기를 여러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뭐 그런데 이제 올해 들어와서 그게 물증이 나온 거죠. 표면화됐는데 이 문제는 민주주의를 배반한 사건이고 헌법을 유린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박근혜 탄핵 사유의 가장 큰 사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탄핵 사유 맞죠? 네. 대통령한테 이런 거 하라고. 대통령 권한을 국민으로 위임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대통령 이하, 지금 주도한 것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대통령, 어제 이제 기자간담회? 뭐 간담회라고 불러야 되는지 본인은 모르겠는데. 모른다고 했죠, 전혀. 네. 전혀 모른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대통령이 몰랐을 리가 있냐. 뭐 바로 이제 유진영 전 문체부 장관. 이제 반박.
생각도 하고. 본인이 직접 대면해서 얘기했다고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본인이 중요한... 있을 때 그런 리스트가 와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고도 했다고 그러고. 그렇죠. 네. 일단 그분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이제 어제 송강경 전 교육문화수석이 그 특검에서 조사를 받으면 이제 사실 그분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교육문화수석들이나 문체부 이제 관계자들도 지금 특검에서 다 조사를 받고 있고 특검에서 지금 조윤선 이제 지금 현 장관이죠, 문체부. 현 장관을 특검에서 특조위에 위증으로 고발해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거꾸로. 네. 보통은 이제 국회 청문회에서 이 사람을 수사해달라고 특검에 의뢰해야 되는데. 그렇죠. 특검이 거꾸로 청문위원회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 고소고발이 있어야 자기들이 수사를 하는데 하다 보니까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한 물증이나 구체적인 정황이 나온 거죠. 그렇죠. 증언을 확보했다는 얘기죠. 특검에서 네. 이 얘기는. 이분은 이제 고소고발이 되면 이분은 이제 옷 색깔이 바뀐다는 얘기죠. 옷 색깔이 바뀐다. 옷 색깔이 바뀔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특검이 지금 구체적 증언을 확보했기 때문에 거꾸로 특조위에 저 사람이 지난번에 얘기한 건 위증이다. 그러니까 그걸 고발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거죠. 그러니까 아마 조윤선 현 장관도 지금 이제 대부분의 예측은 곧 특검의 소환 조사를 받지 않겠냐라는. 당연히 소환 조사를 받고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태도로는 제가 보기에는 수위를 잃기 십상이다. 아니 그거는 제가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한 무슨 사감이 있다는 게 아니라 특검이 지금 보면 청문회에서 위증한 것을 대단히 중대한 범죄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게 맞습니다. 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사실 이 청문회가 이 특검이 이런 식의 압박을 할 때 청문회가 한 달 정도 연장됐으면 청문회에서 위증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게 될 테거든요. 네. 그러면 청문회가 훨씬 더 내실 있게 진행됐을 텐데 지금은 청문회 딱 한 번 남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문회를 어떻게든 연장할 방법이 없을까 싶은데 새누리당이 동의를 안 하니까 이게 방법이 없어요. 근데 지금 원내교섭단체가 하나 더 만들어졌으니까 네. 개보신당, 개혁보수, 가칭 개혁보수신당. 네. 뭐 또 모르죠. 어차피 이게 원내교섭단체 합의사항이니까요. 개보신당도 웃기지만 보신당도 웃겨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가 무슨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어떻게 해. 아직 가칭이니까요, 뭐. 네. 개보신당, 보신당. 그러니까 어쨌든 개신당도 웃기고요, 보신당도 웃기고, 개보신당도 웃기고. 주제로 돌아가시죠. 자, 어쨌든 곤란하겠죠, 자기들도 이름. 이 청문회를 그래서 지금 한 달 연장하면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봐요. 아, 예, 분위기가 달라졌죠. 예. 지금 특검에서 이렇게까지 나온, 위증했어? 이러세요 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든 연장해야 된다고 보는데.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원래는 국가의 존재 이유가 창작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리고 이제 지원까지 하는 거죠. 예술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이 블랙리스트 사태가 이제 표면 위로 올라오니까 이제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분노도 분노지만 사실 이제 아까 이제 김어준 앵커 진행자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이제 생계라는 문제까지 구체적 행위까지 연결되다 보니까 두려움도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거 관련된 이제 실제 느끼는 체감들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독립 다큐 찍고 있는 이제 영상 활동가 하세별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알고 보니 생계와 연결되는 부분에까지 직접적으로 관여되어 있다는 거가 밝혀지는 걸 보면서는 좀 무서워지기는 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먹고 살아야 되는 게 있는 거고 내 작업이 어디 세상에 내놓기 위해서는 필요한 지원들을 분명히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정부의 지원일 수도 있고 어떤 다른 재단의 지원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맞닥뜨리게 되면 실상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검열이 작동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거 그게 자유롭지 못하게 될까봐 사실 그런 부분이 가장 걱정되는 거고 우려스럽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뭔가 자유로운 목소리를 표현하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필요한 일인가를 좀 사회가 알아가는 과정 그렇게 좀 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런 효과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 밖으로 끊어진다. 그러면 이제 그게 어디까지 연결되면 이제 잘 분위기를 이분이 잘 전달해 주셨는데 결국 본질적으로 노리는 건 뭐냐 그러면 이제 자기 검열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네. 자기 검열을 하게 되면 정부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스스로 안 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가장 본질적으로 결국은 이런 문화예술계에 대한 블랙리스트나 생계에 대한 일종의 겁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노리는 거는 문화예술인들 창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 검열해라 알아서
사실 이걸 노리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소설가 손아람 씨가 굉장히 잘 얘기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예술인들이 소설가나 시인이나 누구나 죽은 사람에 대해만 쓰게 된다는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렇죠. 아주 적절한 표현이죠.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서 못 쓰게 된다는데. 살아있는 권력이나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서 쓰지 않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검열뿐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이제 예술인들 사이의 갈등도 사실은 좀 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지원되고 이 기준이 애매해지는 거잖아요. 지원받는 단체와 아닌 단체로 구분되면서 내부 균열도 일어나고 서로 상처나 냉소도 나오게 되고요. 이게 전형적인 방식이에요. 네, 전형적인.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들고 결국은. 이 예술가라는 게 이제 예술이라는 게 우리가 하고 싶은 말,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건데 우리는 재능이 떨어져서 못하는 거. 혹은 섬세하지 못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그 말이 뭐였지? 를 대신 말해주는 사람들이잖아요. 대신 그려주거나 대신 노래해주거나. 근데 이분들에 대해 하고 싶은 얘기도 있어요, 저는. 뭐냐면, 예술은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자기 상상력이 가는 대로 다 내버려 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분들이 마음대로 살면서 이렇게 자충우돌 실수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그분들이 내놓은 성과물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잖아요. 맞아. 저분들이 예를 들어서, 술을 많이 먹고 어디 길바닥에 잘 자고 막 이런 분이라고 칩시다. 그 결과로 우리가 위로를 받으니까 저는 그런 건 넓게 양해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예술가 분들에게 또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 자기 검열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뭐냐면, 남 덕 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덕 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지원도 안 받고, 그리고 누군가한테 부탁도 안 하고, 덕볼 생각을 안 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사실은 해외 사례라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 이제 문화와 예술의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프랑스의 이제 드골 정권. 사실 드골 정권은 보수 쪽이죠. 그렇죠. 우리로 따지면, 우리로 따지면 이제 새누리당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드골 정권 시간에 이제 우리로 따지면 이제 문화부 장관이 앙드레 말로 아니었습니까? 근데, 가장 군인 출신의 보수 정권이었지만 앙드레 말로라는 작가를 이제 장관으로 하고 예술의 자유와 문화의 자유는 또 굉장히 많이 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화예술의 문제는 진보와 보수의 어떤 이념으로 나누다 보면 오히려 사회가 더 풍부해지고 풍요로워지는 걸 막는 거거든요. 예술이란 건 인간 사회의 어떤 우리의 본질 이런 걸 다루는 이런 문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박근혜 정부에서 나온 블랙리스트 문제 이런 거는 저는 단순히 보수 정권에서 일어나는 문제라고 전혀 그거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니다. 보수하고 상관없는 거고요. 보수 정권 하에서 전 세계적으로 문화가 꼽힌 나라 많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예술가 분들도 덕볼 생각을 안 하면은 예술원이 꼽힐 수 있다. 그리고 거꾸로 그렇게 덕볼 생각하지 않고 만들어낸 작품이 사실은 이분들의 생계를 책임질 수도 있습니다. 거꾸로 거기 감동해서. 그리고 이제 덕볼 생각을 안 하면은 이게 제가 사는 기준이거든요. 저는 덕볼 생각을 안 해요. 아무한테도. 그럼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동하게 될 때 사람들이 없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기 예술원으로 작품을 만들 때 사람들이 감동하고 결과적으로 목표고는 아니었지만 생계도 해결될 수 있다는 제가 조언을 예술가 분들에게 제가 예술가적 재능은 없으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회를 찬스로 살리는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또 살아가고 계시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럼 이 문화예술인 분들이 이제 텐트를 광화문에 치고 기자회견도 하셨고 특검에 이제 고발도 하셨어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거냐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분도 이제 시인이죠. 송경동 시인 이분이 이제 대표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분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는 우선 김기춘 구속 수사 그리고 현 문화부 장관으로 있는 조윤선 즉각 사퇴 그리고 수사받을 것을 요구했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입장을 낸 거고요. 만약 내려오지 않으면 저희들이 붙잡으러 가겠다. 체포하러 가겠다. 이런 결의들이고요. 날짜도 정했습니다. 1월 11일 날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이곳 광장에서 10시에 모여서 세종시에 있는 정부종합청사 문화관광부
전국적으로 저희 문화예술인들이 블랙리스트 버스를 타고 쫓아갈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손으로 뭐 붙잡아서 경찰에 인계를 좀 해줘야 되겠죠. 네. 예술가들은 이런 말 해도 되긴 됩니다. 근데 실제로 예를 들어 조윤선 장관을 붙잡아서 인계하면 납치가 되고요. 이번 정경동 씨는 충분히. 그러니까 그런 퍼포먼스까지는 하시는 게 좋죠. 네. 근데 실제로 예를 들어 조윤선 장관을 쫓아가가지고 손으로 붙잡아서 경찰에 인계하려는 순간 본인들이 경찰에 잡혀가요. 뭐 그만큼 분노와 이분들의 분노와 이런 게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도 이제 벌써 50일 가까이 이제 광화문 텐트청에서 지금 노숙농성을 하고 계신데요. 송경진 씨. 이제 문화예술인 분들이 지금 느끼는 약간의 이 분노. 그렇죠. 이렇게까지 명백하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근데 이제 청문회에서 뭐 자긴 전혀 모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겠으니까 얼마나 사실 화딱지나죠. 화가 나겠어요. 그냥 화가 나는 게 아니라 화딱지가 나는 거죠. 이분들이 이제 아마 조만간 굉장히 충격적인 퍼포먼스들을 많이 보여주실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제가 조언 드리자면 붙잡진 마시고요. 붙잡는 퍼포먼스까지만 하는 것이 좋다. 네. 쫓아가는 거죠 그냥 달리기로. 그렇죠. 물리적으로 잡지는 않고. 뭐 하냐 그러면 달리기 한다고. 그 정도까지만 하시는 게 어떨까. 본인이 문화예술인을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드네요 지금. 수사권도 강제구인 권한도 없다는 것을 예술가 여러분들에게 조언드리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어제 이제 오늘 아침인가 어제 이제 정유라 씨는 JTBC 기자들이 잡았다고 하고.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관계자들은 아마 예술가들이 직접 체포를 해야 되는 상황일지도 모르겠는데 시민들이 직접 나서가지고. 근데 지금 이 사건은 시민들이 많은 부분을 해결했어요. 지난번에 청문회에서도 김기춘 비서실장 다 부인할 때 시민들이 차단해가지고 국회의원한테 제보를 해서 국회의원들이 질의하고 이 JTBC 기자들이 막 정유라 씨 잡고 어떻게 잡았나 몰라 이분들 진짜 대단한 겁니다 진짜. 그럼요. 제가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건 제가 사람을 찾으러 돌아다녀 본 적이 있거든요 해외에서.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말도 안 통하고. 망망대해요. 망망대. 저쪽은 해가 뜨고 저쪽은 해가 지고 이거밖에 모르지 진짜 망망대인데 나중에 듣고 싶어요. 물론 보도로는 이렇게 제보를 받아서 했다고 하는데 이거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해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박수 보냅니다. JTBC 기자. 어쨌든 이 문화예술계 문제에서 좀 마지막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잠깐만요. 생각났어요. 근데 가끔 JTBC가 저희 방송을 인용하면서 한 라디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화나네요. 생각났어요. 직접 전화해서 말씀하세요. 요거는 잘했고요. 그건 못했어요. 지적해놓고. 마지막으로 이제 문학의 블랙리스트 문제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이제 문체부 내부에서의 이제 소신 있는 양심 있는 증언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공무원들의 이분들 화나겠죠. 그동안 화났던 걸 드디어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분들의 또 노고도 한쪽에서는 인정해줘야 된다. 그 파기 안 하고 또 남겨뒀다는 거 아니에요? 언젠가 쓸 수 있을지 제보할 거라고 생각하고 남겨둘 수 있죠. 왜냐하면은 이 TF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차관으로 문화부 차관으로 임명한 그분이 TF를 만들어서 대응하라고 했더니 그걸 다 없애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 없애버리는 작업들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싫어! 그리고 숨겨두고 가지고 있던 분들이 그걸 특검에 가져와서 여기 있습니다 하고 주니 특검이 조윤선 장관을 제발 고발해달라고 우리가 수사하겠다고 그런 상황이 된 거죠. 하여튼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성주 소장이었습니다. 지금 곧 음악이 나올 텐데 이분은 이제 블랙리스트에 없어요. 블랙리스트에 없다는 거는 거의 무명의 가수라고 봐야죠. 이분의 성함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블랙리스트에조차 없는 무명의 가수 노래 들으면서 저는 물러갔다가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 알아채는 요령 없나요?